우리가 만약에 농업 AI를 한다, 큰 스케일의 키워드들을 몇 가지를 좀 선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될 만한 키워드들을 먼저 선점을 하셔야 됩니다. 이 키워드를 상대한테 내어주는 순간부터 우리가 오히려 그쪽에 예속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후 적응형 스마트 농업을 한번 일단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예 종자 개량 단계에서부터 유전공학적으로 충분히 유전자 편집 과학 같은 것들을 활용해갖고 훨씬 더 일교차, 연교차가 큰 상황, 혹은 더 강수량의 들쭉날쭉한 상황에서도 생존의 기간이, 평균 생존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종자 개발을 그냥 사람이 지금까지 한 방식이 아니고 AI로 통해가지고 이제 시스템 바이오의 도움을 받아서 해볼 수 있는 채널을 먼저 만드시는 거죠. 안녕하세요. 남작의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매우 스페셜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사실 농업 분야뿐이 아니고요. 다른 반도체 분야에서 지금 한참 주가를 날리고 계시는 아주 특별한 분입니다. 성균관대 권석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권석준입니다. 조금만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저는 남 박사님을 매우 좋아하는 팬 중에 한 명으로서 이 근처 수원에 지금 캠퍼스가 있는 성균관대 자연과학 캠퍼스의 화학공학부에 지금 재직하고 있는 권석준이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반도체 쪽을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최근에는 반도체 플러스 인공지능 쪽으로 연구 분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은 권석준 교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이미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라든가 이 산업 분야에서는 굉장히 명망이 높으신 분입니다. 작년인가 재작년간에 나온 책 반도체 삼국지라는 책 아주 한참 베스트셀러로 네, 뭐 벌써 나온 지가 한 3년 정도 됐는데요. 뭐 여전히 많은 분들이 또 잘 찾아주시고 읽어주셔가지고 좀 너무 과분한 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그 반도체 삼국지는 이 반도체 산업 역사라든가 산업 구조에 대해서 탁월한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사실 평단에서 많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사실 화학공학과 교수님 또 반도체 전문가 분께서 어쩐 일로 이 짓다 스튜디오를 찾으셨어요? 저희가 진짜 이런 농업 전문 채널에서 이런 뭐 어떤 인터뷰 혹은 이런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으리라 상상을 하지 않았는데 역시 또 우리 남 박사님께서 워낙 이런 지평이 넓으시고 또 다루고자 하는 이런 내용들이 좀 더 융합을 추구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지난 몇 년간 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뭐 반도체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이 반도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런 인공지능 산업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최근 몇 년간 인공지능 모델 발전 속도 좀 따라잡으실 수 있으세요? 뭐 팔로우업 좀 하시고 계세요? 저는 겨우 챗 GPT 쓰는 정도죠. 뭐 진짜 정말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게 나오고 막 또 최근에 또 오픈 AI에서 챗 GPT 5 나왔다 그러고 뭐 이게 뭐 AGI가 되는 거냐 마는 거냐 뭐 슈퍼 인공지능이 되는 거냐 마는 거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은 그만큼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갔을 거란 말이죠. 엄청 들어갔을 거예요. 예, 뭐 이제 뭐 추산에 따르면 지난 한 2, 3년간 누적된 것만 해도 한 6천억 달러, 뭐 6,500억 달러. 6천억 달러요? 네, 뭐 거의 경 수준이 이제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와. 반대로 얘기하면은 특히 미국에서 이걸 지금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렇게 미국에서 자본주의가 발달을 했는데 그 자본이 여기 이렇게 들어갔는데 막상 이 인공지능에서 수익이 지금 구체적으로 얼만큼 어디에서 창출되고 있는지는 아직은 좀 미스테리하다. 그렇죠. 뭐 이제 뭐 일부 모델들은 좀 뭐 구독자 모델도 있고 뭐 기업용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어떤 컨설팅이나 어떤 이런 모델을 좀 구축해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올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여전히 투입 대비 한 1%도 안 됩니다. 수익률이. 네. 심지어는 수익률이 플러스도 아니고 대부분 다 마이너스예요. 네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예전에 닷컴 때도 그랬고 또 모바일 때도 그랬고 뭐 IT 이전에 다른 신산업에서도 그렇고 뭔가 이런 기반으로 큰 기술의 변혁 혹은 뭐 트랜스폼이라고도 우리가 부르는 어떤 이런 근본적인 변혁 혁신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으면 반드시 시체를 두고 거기에서부터 수익이 창출되는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 AI가 향하게 될 파이프라인이 어디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의 논의가 작년 말부터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논의에서 농업인들이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부터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AI가 향할 곳은 IT가 아니다. AI가 향할 곳은 일단 우리의 리얼 월드로 가야 된다. 리얼 월드요. 리얼 월드. 네. 그래서 이제 젠슨 왕, 우리가 뭐 엔비디아 CEO로 잘 알고 있는 젠슨 왕이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리얼 월드인데요. 네. 비유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는 비트 월드에서 네. 아톰 월드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트 월드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16비트, 64비트 같은 그 비트 정보를 세는 단위고 네. 아톰 말 그대로 원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보이지 않는 정보의 그 덩어리, 알갱이에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이 물질의 세계로 이제는 와야 된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야지. 근데 이제 여기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그 수익률에 대한 개념이 있는 겁니다. 뭔가 이제 멋있는 모델 만들고 정말 강력한 모델 만들고 뭐 ChatGPT-5 만들고 뭐 네. 자기가 스스로 진화하는 모델 만들고 다 좋은데 돈이 실제로 나온 것은 산업이고 리얼 월드를 다루는 산업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젠슨 왕이 아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젠슨 왕이 올 초에 2번 정도 이 얘기를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올 1월에 있었던 CES 2025 네. 그리고 3월에 있었던 이제 뭐 그 GTC라고 엔비디아판 뭐 그런 CES라 보시면 됩니다. 네. 거기서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게 뭐냐면 AI가 중요한 게 아니다. 아. 피지컬 AI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자, 여기 우리가 이걸 뭐 한국말로 번역해서 부른다 그러면 물리적 AI, 뭐 물리 AI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이 AI가 그러면 어떤 물리적인 옷을 입는 거니까 뭐 어떤 로봇을 말하는 거냐? 아니면 어떤 뭐 테슬라 자율주행차 같은 이런 네네. 모빌리티를 말하는 거냐? 네네. 물론 그런 개념도 포함되는데 조금 더 이 범위를 확장해 보면은 좀 더 큰 범위입니다. 즉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리얼 월드에 관여될 수 있는 모든 그런 물리적 활동들에 이제는 AI가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단계 더 나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제조업에 일단 AI가 들어간다. 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 6월에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해서 네. 지금 굉장히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책으로 AI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 생각엔 이게 처음에는 국가대표급 AI를 만들어서 뭐 오픈 AI나 구글이나 아니면 중국의 딥시크 같은 이런 업체들의 모델과 어느 정도 대등한 성능을 낼 수 있는 뭐 한국산 AI를 만든다. 이런 쪽으로 지금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장담컨대 이 논의는 앞으로 빠르면 올 하반기, 뭐 늦어도 내년 상반기쯤에는 뭘로 바뀔 거냐면 제조 AI로 옮겨오기 시작할 겁니다. 네네. 제조업. 예. 근데 저는 농업인들께서 네. 이 흐름을 정말 유심하게 좀 관찰을 해주셨으면 한다라는 의도에서 이 채널에 나왔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제 같이 일하고 있는 기관 중에 대한상공회의소라는 기관이 아, 있습니다. 대한상이요? 대한상이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네. 뭐 아시는 것처럼 국내에 이제 수만 개의 이 주로 산업계 회원사들이 이 상공회의소 멤버로 가입돼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는 뭐 대기업도 있습니다만 중소기업도 있고 정말 1인 기업도 있고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지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 특히 제조업을 했던 기업들이 좀 내후 외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내후라는 것은 일단은 일할 사람이 별로 없다. 그렇죠. 그리고 좀 이제 점점 하는 이 작업이 너무 좀 이제 사람들로부터 좀 외면받고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외환은 중국이 너무나 빨리 따라온 데다가 심지어는 이제는 추월해 가고 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10개 정도를 할 수 있는 규모면 중국은 100개, 1000개를 하니까 그렇죠. 규모의 경제에서도 밀린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제조업들이 어쨌든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변신이 필요해지는 것은 확실해졌는데 이 변신에서 지금 이제 한창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익률의 리턴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나 큰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AI가 네. 결과적으로 이 제조업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한상의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나라의 대기업들도 물론이지만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하의 여러 이 제조업을 담당하던 이 회사들의 AI를 활용한 제조 AI에 의한 변화, 트랜스폼을 지원해 주자. 이거를 어떤 경우에는 회사 맞춤형으로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정부가 나서서 한번 시책을 해보자. 그래서 이런 제조 AI가 될 수 있는 케이스 사업들이 아마 조금씩 구체화되면서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산업들이 다뤄집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산업이 다 들어가요. 뭐 석유화학도 들어가고 자동차도 들어가고 기계나 심지어는 건설 또 임업도 들어가고 합니다. 네. 생각보다 근데 여기에서 농업이 좀 약간 빠져 있습니다. 농업계도 사실 그 R&D를 만드는 쪽에서는 네. AI를 넣자, 뭐 네. 빅데이터 이런 얘기는 네. 있어 왔거든요. 엄청 오래 전부터 해왔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제조 AI에는 이게 말만 제조이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얼월드 전체를 향하고 있습니다. 농업도 포함되겠네요. 저는 포함이 되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농업계에서 이러한 어떤 추세, 바뀌는 추세에 대해서 더 많은 좀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당부의 말씀도 좀 드립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조에 AI가 들어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상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어떤 뭐 기계 장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기계에서 무슨 물건을 만들어내는데 여기에 이제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 뭐 자동화하면 어떨까?
24시간 돌아가면 어떨까? 훨씬 효과적으로 하면 어떨까? 뭐 전기를 그동안에는 뭐 100kW를 썼는데 생각해 보니까 AI로 최적화하니까 한 60kW면 되더라. 뭐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기계류 같은 것들의 뭐 유지 보수나 교체 시기 같은 것을 더 최적화할 수 있다든지 해서 확실히 비용 절감을 할 수 있고 좀 뭐 이런 인건비를 좀 덜 들이면서도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자동화를 할 수 있고 뭐 요즘 많이 유행했던 그런 개념 중에 하나인 뭐 스마트 공정으로 바꿀 수 있고 이러한 개념들은 사람들이 잘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농업에 대해서는 이것을 상상력을 좀 확장하는 걸 좀 다들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농업 분야에서도 AI에 대해서 얘기가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네네네. 제가 일부 심사를 가보면은 스타트업 심사를 가보면은 모든 뭐 기업이라든가 농업 분야 기업이라든가 식품 쪽이나 바이오 쪽이나 종자 개발하거나 아니면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분야에서도 다들 AI를 넣겠다고 해요. 그렇죠. 사실 근데 저는 그걸 들어보면서 저 AI가 어떤 AI를 의미하는지를 사실 이해를 잘 못했거든요. 맞습니다. 좀 추상적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맞습니다. 네. 지금 남 박사님께서 아주 정확한 지점을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제조 AI에서도 AI가 뭔가 큰 것을 바꿔줄 것처럼 다들 기대를 하다가 상당히 많은 제조 기업들이 여러 난관에 좀 부딪힙니다. 제가 이 제조 AI에서의 이 혁신 과정에서의 시행착오 요 사례들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이런 시행착오가 분야는 다르지만 농업에서도 AI를 받아들여서 농업 AI라는 과정에서 아마 비슷한 시행착오를 반드시 겪으실 거고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를 줄이면서도 좀 더 농업에 특화된 변화를 추구하시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좀 참고가 작은아마 참고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몇 가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네네네. 일단은 가장 시급했던 좀 가장 어려웠던 시행착오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AI 모델이 좋은 건 알겠어요. 뭐 챗 GPT가 잘 돌아간다는 거 알겠어. 그런데 이게 어떻게 리얼월드에 와서 뭔가를 바꾸느냐에 대한 추상화. 너무 추상적이다. 모델이 너무 추상적이다.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너무 다들 개념이 서로 바라보는 개념이 좀 다 일치하지 않았었고요. 두 번째, 뭐 어떻게 해갖고 어떤 그런 산업에 특화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다고 치더라도 어떠한 제조, 뭐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서 하던 그런 제조업이다. 그러면 나름 거기서는 데이터 관리가 잘 돼 있습니다. 네. 뭐 어떤 형식도 잘 맞춰줄 수 있고, 뭐 아니면 이미지 데이터나 아니면 화학 검사를 한 데이터랄지, 아니면 뭐 동영상 데이터랄지, 아니면 연구 노트 같은 것들이 다 전자문서 데이터든지 이런 상태도 좋은 기업들이 있는 반면 전혀 그렇지 못한 기업들도 많은 거예요. 네. 특히나 이제 10인 이하의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관리라는 것 자체가 잘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고 또 두 번째가 문제가 뭐냐면 그런 데이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데이터에 생각보다 많은 기업의 기밀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보안이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데이터를 AI 만드는 회사한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자기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학습을 해야 되니까 데이터를 주십시오 했을 때 과연 이 데이터가 다른 회사로 안 새어나간다는 보장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AI 만드는 모델이 오히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었던 분야를 쟤네들가 다 해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근본적으로 좀 해소가 되기 어렵다는 거. 네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각보다 그런 AI 모델을 했더니 좀 엉뚱한 부분에서 자꾸 최적화를 해버려서 좀 이게 AI를 도입했다는 그 비용을 충분히 못 뽑아내서 그게 다른 분야 쪽으로 일파만파 전파돼갖고 이건 아직 좀 시기상조인 것 같다. 아직은 조금 하이프가 껴있는 것 같다. 이쪽에서 어느 정도는 좀 셋업 된 다음에 들어가도 듣지 않겠다라는 것 때문에 이 받아들이는 게 생각보다 좀 느리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 농업 분야를 보고 있으면은 AI 얘기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은 사실 데이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데이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고 데이터 수집도 잘 안 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AI를 쓰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사실 쓰인다고 하는 데이터가 모이는 곳이 스마트팜 분야 일부 제어 분야로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리얼월드라고 하지만은 물론 AI 제어가 될 것 같지만은 과연 그건 뭐 데이터를 제어하는 정도 있잖아요. 환경 조절하는 정도 가지고 AI 투자 비용이 나올 거냐, 가성비가 나올 거냐 이것 때문에 AI 회의론 또 조금 있거든요. 맞습니다. 농업에서도 그런 회의론이 나오지만 지금 제조업 분야에서도 그런 회의론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AI에 대해서 모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돈이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조 단위, 10조 단위의 돈이 들어갈 텐데 과연 그런 큰 돈을 회수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 엔드단에 있는 제조업 분야에서 이 AI가 들어가서 정말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라는 케이스들이 누적이 돼야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케이스가 아직은 그렇게까지 규모의 경제를 만들 정도로 큰 효과를 보이고 있지 못하다는 거, 그리고 다들 눈치를 좀 보고 있다는 거. 네가 먼저 해, 네가 먼저 해. 좀 약간 그게 좀 있어요. 저는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농업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사실 좀 이렇게 AI가 말은 나오지만 본격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농업 분야는 더더욱 그렇고
근데 외국 같으면 이제 존 디어라든가 아니면 음. 그 큰 농기계 회사들 있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매출액을 그렇죠. 기록하고 있거든. 그렇죠.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AI에 많은 투자를 해왔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과연 그러면 우리나라 같이 작은 단위에서 AI를 독자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제품들과 경쟁이 가능할 거냐 하는 게 있고, 사실 또 제일 고민이 뭐냐면 우리나라 농기계 시장 전체가 농기계가 주로 이제 AI 쪽을 다룬다고 보면은 그 전체 규모가 외국에 있는 뭐 저 구보타라든가 얀마 그렇죠. 아니면 클라스 이런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음. 농기계 산업 전체가 이 한 개 회사만큼도 안 돼요.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AI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거냐.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좀 문제라고 지적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제가 느끼는 답답함은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계 우리나라 AI 전략은 마치 이제 외국에 사는 거하고 똑같은 것을 거의 규모만 다르지 비슷하게 어떻게 보면 카피해서 반복하려는 전략을 쓰고 있더라고요.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그 회사하고 대등하게 갈 수 있을 거냐. 이런 고민도 좀 있고. 네네. 사실은 농업계에서도 이런 문제를 같이 고민을 해주시지만 사실 저희가 이제 제조 AI를 할 때 뭐 아마 지금 정부가 조만간 발표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AI 쪽의 모델에 대한 어떤 이런 sovereign AI라는 개념이 요새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큰 모델에 대한 sovereignty도 중요하지만 그 모델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얼 월드로 가서도 제대로 효과가 낼 수 있다는 관점에서 그런 sovereignty의 개념이 확장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제조 AI에서도 한국의 현실에 맞고 이왕이면 한국 모델을 활용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조 분야에서 부가가치가 생성되는 그 단계부터는 저희가 vertical AI로 부릅니다. 네. 수직화된 AI라고 부르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가 굳이 남 좋은 일 시켜줄 필요 없이 우리의 어떤 기업들이 뭐 우리의 모델을 활용하고 우리 산업에 특화된, 이게 꼭 다 모든 것을 한국화시킬 필요는 없습니다만 네. 그래도 뭔가 한국의 국익을 좀 지킨다는 관점에서는 그런 쪽으로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이제는 성립할 수밖에 없는 정책적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근데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제조업 분야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정부 쪽에 굉장히 많이 의견을 주세요. 네. 그래서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별 회사 단위에서 이걸 좀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럼 정부가 먼저 시범 사업을 해봐라. 그럼 예를 들어서 정부의 공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공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 의료 분야에서는 심평원,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 같은 데가 전 국민의 건강검진 데이터를 엄청 잘 재단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그럼 이 데이터를 다 활용할 필요 없이 이 데이터의 일부라도 어떤 특정한 목적의 질병 치료제를 만드는 사업 쪽에 의료 AI 시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의료 AI를 하기 위해서 AI 모델 개발사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제약회사도 들어올 수 있고 의료기회사도 들어올 수 있고 병원도 들어올 수 있고 학교도 들어올 수 있고 여러 회사가 들어올 수 있죠. 네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 시범 사업이 하나의 기반이 되었고 좀 생태계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하자고 민간 영역에서 계속 인풋을 주는 겁니다. 정부에도 인풋을 주고 뭐 이런 어떤 컨소시엄에 대해서도 인풋을 주고 하는 거죠. 농업에서는 이런 케이스가 있냐는 겁니다. 농업에서도 지금 정부한테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 물론 이제 뭐 대정부 창구나 농림부가 되겠죠. 그런데 그런 농림부에서 만약에 이런 뭐 우리가 기왕 하고 있는 뭐 스마트 팜에 대한 뭐 이런 시범 사업들, 뭐 상주나 저희 뭐 밀양이나 김제에서 이런 하는 데 있잖아요. 뭐 이런 걸 좀 스케일업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약간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단계를 넘어가야 된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훨씬 더 큰 스케일에서 그냥 AI를 끼얹어서 마치 수식어가 되는 그런 농업 앞에 AI가 붙으니까 뭔가 좀 멋있어 보이는 AI 농업이 되는 이런 스케일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생태계가 새로 만들어지는 개념에서 이게 필요한데 지금 이걸 개별 기업에서 하기는 어려우니까 좀 시범 사업을 좀 크게 한번 해달라. 그리고 이 시범 사업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게끔 좀 판을 깔아달라.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요구를 합니다. 지금 제조 AI에서도 하는 얘기를 똑같이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시범 사업 할게. 그러면 정부가 얻는 건 뭐냐? 그럼 정부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지분을 할 수도 있고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이런 뭐 데이터 센터를 만들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어떤 이제 이거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정부가 어떤 먼저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을 수도 있고 정부하고 딜을 하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농업도 마찬가지거든요. 분명히 시범 사업 하자 그러면 여러 고민 끝에 어떤 큰 시범 사업이 몇 가지가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시범 사업에서 그러면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이걸 가지고 우리는 다음에 무슨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피드백을 요구할 겁니다. 그럼 농업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슬슬 좀 어느 정도 시나리오 작업을 들어가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별 기업들이 이런 시범 사업에
하나씩 1대1 대응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사실 정부를 상대하고 큰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는 컨소시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컨소시엄들에 대해서도 아마 남 박사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농업계가 이런 좋은 컨소시엄을 이룰 수 있을 만한 좀 리더급 기관들이 많이 없다는 게 약간 문제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나라가 제조업하고 다른 좀 농업만의 특수성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런 리더가 될 만한 기업이 없으면 꼭 기업이 아니어도 됩니다. 학교가 돼도 좋고요. 농진청 같은 데가 돼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혹은 기관들이 오셔서 일종의 컨벤션 효과를 먼저 좀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천막을 만들고 와서 천막이 만들어졌으니까 들어오십시오. 이런 게 나와야 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럼 시범 사업을 할 때 이게 그냥 말 그대로 시범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어떤 가치가 창출될 수 있을 만한 기반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저는 몇 가지 키워드들을 지금 이런 농업계에서 바텀업으로 좀 선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도 좀 드립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남 박사님, 우리가 만약에 농업 AI를 한다. 근데 이거를 외국 기업이나 정부에서 먼저 제시하기 전에 좀 민간 차원에서 혹은 이런 좀 농업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바텀업 좀 스스로 자발적으로 만드실 수 있는 키워드가 있다. 이건 꼭 내가 좀 선점하고 싶다라는 키워드가 있으면 어떤 키워드를 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왔던 걸 몇 개 살펴보면은 농업계에도 AI 움직임이 있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농업기술진흥원이라는 곳에서는 이제 스타트업들이나 아니면 뭐 대중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AI 경진 대회 같은 걸 하기도 했어요. 그렇죠. AI 해커톤 같은 거 했죠. 네, 그러기도 하고 이제 또 어떤 이게 축산 쪽에서는 데이터가 비교적 잘 모아져 있다 보니까 축산 쪽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어떤 뭐 축산 쪽에서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소 같은 경우는 이 소가 언제쯤 발정이 와서 새끼를 수정할 그렇죠. 단계가 될 거냐 하는 그렇죠. 걸 추정하거나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어요. 데이터가 잘 돼 있는데 그런 걸 활용해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새로운 뭐랄까 생산성을 높이는 모델을 제안한다든가 하는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었죠. 네네네. 이런 아이디어들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저는 뭐 그런 아이디어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조금 더 큰 스케일의 키워드들을 몇 가지를 좀 선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그러니까 농업계에서도 우리도 AI 써 이런 느낌에서 하나의 도구로서 접근하고 이제부터 있는 근데 방식이거든요. 그 키워드가 약간 이제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돈이 될 만한 키워드들을 먼저 선점을 하셔야 됩니다. 이 키워드를 상대한테 내어주는 순간부터 우리가 오히려 그쪽에 예속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뭐 이미 농업계에서도 많이 나온 얘기겠습니다만 기후 적응형 스마트 농업을 한번 일단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후 적응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뭐 예전에 우리가 뭐 연평균 강수량이 뭐 1900mm였는데 갑자기 요새는 들쭉날쭉하다. 뭐 갑자기 뭐 11월에도 덥고 뭐 봄에 막 갑자기 막 한파가 오고 막 그런다. 그럼 뭐 이거에 적응할 수 있는 뭐 농업을 하는 게 그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더 크게 이걸 보는 거죠. 아예 종자 개량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만약에 농업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겠습니다만 유전공학적으로 충분히 유전자 편집 과학 같은 것들을 활용해갖고 이런 훨씬 더 일교차, 연교차가 큰 상황 혹은 더 강수량의 들쭉날쭉한 상황에서도 생존의 기간이 평균 생존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종자 개발을 그냥 사람이 지금까지 한 방식이 아니고 AI로 통해가지고 이제 시스템 바이오의 도움을 받아서 해볼 수 있는 채널을 먼저 만드시는 거죠. 그러면 큰 기후 적응형 스마트 농업이라는 그 천막 안에 굉장히 많은 세부 기술들이 이제는 성립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농업계에서는 AI를 접근한다는 게 지금까지는 도구 관점에서 굉장히 많이 접근했던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지 말고 이제 하나의 시스템 자체를 변화시킬 수 조금 있는 어려운 말로 표현을 드리면 이니셔티브를 선점하시라. 이니셔티브. 네네네. 그래서 이 기후 적응 혹은 기후 대응형 뭐 요거는 정말 농업계에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좀 더 큰 개념을 한번 제안을 하시라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지금 아까 AI가 계속 돈을 버는 통로를 찾다 보니까 다 이제 리얼 월드로 간다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그거에 지금 대부분이 다 로보틱스, 모빌리티, 기계, 그 다음에 생산 공장, 석유화학, 제철 뭐 이런 쪽입니다. 단위 공정에 주로 많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농업계에서 얘기했으면 좋겠는 게, 거기는 거기대로 중요한데, 우리는 아예 생태 AI를 하겠다. 자연과 공존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농업이 될 수 있고, 식량 안보까지 아우를 수 있는 요 생태 AI를 우리가 선점을 하겠다. 너네는 그쪽에서, 근데 솔직히 이제 그런 제조 AI에서도 이제는 지금 하나의 되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지속 가능성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서도 이제는 뭐 막 만든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탄소를 적게 만들 수 있습니까? 얼마나 에너지를 덜 쓰면서 만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까? 뭔가 지속 가능성도 생기는데
거기에서 자연과의 공존까지 막 크게 아직은 변수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근데 저는 농업이야말로 그런 생태 AI를 할 때 최적의 산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업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 이유는 뭐 당연히 노골적으로는 식량 자원, 식량 안보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애초에 이 농업이라는 것은 애초에 우리가 인간과 자연이 공존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산업이거든요. 네. 이거의 특징을 농업이 선점을 하시라는 겁니다. 농축 수산까지가 임업까지도 다 포함이 되겠죠. 이런 산업들이 우리는 진짜 생태 AI를 한다. 이런 요즘 개념들을 좀 내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제가 좀 이제 더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 그래서 지금 이제 생태 AI를 하자. 네. 그리고 기후 적응형 AI를 하자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좋은 말은 다 들어가고 그게 중요한 건 알겠는데 솔직히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 스케일도 너무 작고 열악하고 우리 대부분 다 소농이고 이런 상황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는데요. AI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어떤 최적화 도구가 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종의 컨버션 효과를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성립될 수 있는 다양한 최적화 툴들이 좀 생기는데 이게 꼭 happen to be 한국에서만 적용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말씀 듣다 보니까 네. 좀 이렇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것 같아가지고 네. 사실 이제 농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좀 이렇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창피스럽기도 한 멘트도 아유, 아닙니다.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사실 제가 오히려 외부에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좀 원래 훈수 두는 거 쉽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항상 이 도구주의적 관점에서 이게 농업계는 이게 많았던 것 같고 또 하나 걱정스러웠던 건 뭐냐 하면은 AI를 하겠다는 친구들은 많은데 과연 농업계에 이 AI 전문가가 있느냐 할 역량이 되느냐 이런 문제도 좀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할 거냐 아니면 학계하고 그러면 콜라보를 해야 될 건지 아니면 농업계 자체에서 인력을 키워야 되는지 이런 큰 틀에서 먼저 전략들이 먼저 셋업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사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농업계에서 지금 조금 먼저 출발한 제조 AI를 자꾸 참고를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한 2023년 말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3년 말 2024년 2000초 뭐 이 정도에 제조 AI라는 용어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 부끄럽지만 저도 그거를 처음 이제 제가 한국 이 커뮤니티에 제안을 했던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뭐 그냥 약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식어에 약간 불과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요거에 어떤 씨앗이 될 만한 가능성을 확보했던 스타트업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네. 그럼 이 친구들이 이제 그럼 뭐에서 출발했느냐? 어떤 친구들은 정말 그 컴퓨터 공학과 출신들이 만든 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AI를 좀 더 정교하게 만들면 되겠네. 그런 회사는 오래 못 가더라고요. 어떤 친구들이 만든 회사가 오래 가고 있냐면 오히려 컴퓨터 공학이나 이런 쪽이 아니고 산업공학 했던 사람, 재료공학 했던 사람, 기계공학 했던 사람. 그러니까 뭔가 공대이긴 공대인데 AI 전문가까지는 아니지만 AI를 툴로 되게 잘 쓰면서도 자기가 원래 있었던 도메인 산업 영역에다가 이거를 갖다가 잘 끼울 수 있는 사람들이 만든 회사들이 조금씩 지평을 넓혀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왜 이거를 지평을 넓혀갔나 해보면 AI라는 툴을 가지고 와서 도메인에 뚝 떨어졌을 때 도메인에 대한 적응력이 빨라요. 여기서 무슨 산업이 벌어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화학공학에서 제가 화공과에 있는데 화학공학에 AI가 들어와야 된다는 건 에브리바디 다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AI를 원래 했던 사람들은 화학공학에 오면은 화학공의 이런 뭐 석유화학의 플랜트 이런 거 전혀 모릅니다. 그냥 데이터만 달라고 그래요. 네. 그 데이터에서도 단위를 다 떼고 주니까 그냥 그분들한테는 추상적인 숫자 덩어리들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단위를 떼고 나면은 의미가 없어지지만 단위가 있어야지만 의미가 생깁니다. 리얼 월드에서는 온도가 되고요, 압력이 되고요, 속도가 됩니다. 이 단위가 그러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이 단위가 품고 있는 의미가 시스템 안에서 어떠한 결과물을 내느냐. 요게 되게 중요한 도메인 지식인데 이 도메인 지식에 대한 이해 없이 저희가 이걸 보통 정교화라고 그러는데 정교화된 데이터 덩어리만 가지고 모델을 튜닝만 계속 반복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간극을 메꿀 수는 없더라. 이 간극을 메꾸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도메인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자, 근데 이 도메인 전문가들이 있다 그래서 이분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다 성공한 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명멸을 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살아남은 케이스 몇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그 기업들 이름을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그런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남았냐면 일단은 정부 과제를 초반에 굉장히 많이 수주를 했습니다. 네.
근데 아까 제가 정부과제 만능론자는 아닌데요. 정부과제가 되게 중요한 이유가 시범 사업 역할을 해줄 수 있고요. 저 스타트업들은 정부과제를 훌륭하게 수행을 해서 인정을 받았다라는 일종의 서티피케이션이 생깁니다. 네. 그러면 그 수주 기록을 가지고 이제 이 친구들이 민간 영역에 가서 도전할 수 있죠. 그 중에서도 만약에 살아남을 수 있다? 살아남겠죠. 근데 거기서 만약에 못한다? 그럼 그 친구들은 거기까지 였을 겁니다.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제조 AI가 좀 이런 시행착오를 하다 보니까 약간 레시피가 생겼어요. 어떤 레시피가 생겼냐면 아까 제가 버티컬 AI가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서 그럼 이걸 버티컬 AI로 보니까 층을 좀 구분해 보자. 뭐 0층, 1층, 2층, 3층 이렇게 해갖고 저희가 L0, L1, L2, L3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이렇게 층위를 만들고 나면은 L0는 그냥 완전히 생 AI 모델이에요. 네. 그냥 챗 GPT 같은 생 AI 모델이에요. L1은 뭐냐면은 이 중에서 특정 산업 분야에 조금 더 튜닝이 될 수 있는 다듬어진 모델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제조 AI 모델을 다시 말씀드리면 제철소용 전용 AI 모델이 나올 수가 있어요. L2는 뭐냐면 제철소도 공정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럼 제철소에서 예를 들어서 아변 공정이 있을 겁니다. 그럼 아변 공정 전용의 데이터입니다. 근데 L1에서 L2로 갈 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L0에서 L1 가는 것도 도메인 분야에서의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L1에서 L2 넘어갈 때는 훨씬 더 스페시픽한 도메인 지식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제일 중요한 건 L3입니다. L2에서 L3로 갈 때부터는 L3 단계는 개별 기업에 맞춘 최종적으로 튜닝된 모델입니다. 그래서 L2에서 L3로 갈 때는 산업계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닌 그 모델을 수요로 하는 기업이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데이터가 들어가야 돼요. 네. 요 단계까지를 하면 L3까지 간 모델들은 대부분 굉장히 잘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사람들이 효과를 많이 보는 건 지금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새로운 수익 창출이라기보다는 대부분 다 비용 절감입니다. 근데 비용 절감이 뭐 5%, 10%만 해도 꽤 큰 절감인데 상당수의 기업들, 특히 제조업 기업들이 제일 많이 절감한 게 뭐냐면 에너지 비용이에요. 에너지 비용. 우리가 그동안 너무 쓸데없이 이 공정 유지 때문에 너무 쓸데없이 에너지를 태우고 있더라. 근데 알고 보니까 온오프만 잘해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내 에어컨 온도를 이제 우리가 맞추기 위해서 뭐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냥 편하게 그냥 항상 켜놓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사람의 쾌적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온오프 주기가 있으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걸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게 했더니 많은 데선 에너지 비용을 80%나 줄였어요. 근데 더 요새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에너지 비용이 아닌 그런 공정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게 뭐냐면 제조 공정은 필히 그런 장비나 소재 같은 것들이 다 감가상각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되게 많이 망가져요. 고장도 잘 나고 그럼 수리 유지하고 또 보수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근데 사고가 나서 교체하지 말고 사고가 나면 사람 부르고 또 교체하고 막 좀 힘들잖아요. 좀 이 공정 끊기고 그럼 끊긴 만큼 또 생산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미리 예측 좀 해보자. 근데 예측하다 보니까 그 공정 장비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들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 데이터들의 흐름을 잘 볼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좀 우리가 큰 지진 오기 전에 몇 번 여진이 있다든지 뭐 화산이 폭발한다든지 약간 전조 증상 있잖아요. 전조 증상을 캐치할 수 있는 AI 모델들이 L2에서 L3로 넘어갈 때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게 있으면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예지 보전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Predictive 이런 서스테이너빌리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공정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여기에서 굉장히 또 많은 비용이 절감이 되는 게 전체 비용 절감의 한 40~50%가 또 예지 보전에서 또 옵니다. 그래서 일단 에너지 비용 절감, 요 예지 보전으로 인한 어떤 수익성 강화 이것만 떠져도 이제는 이제 투입된 비용은 충분히 뽑고도 남는다라는 판단까지 왔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이제 누적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관점에 하나가 더 나가잖아요. 비용 절감 이런 거 말고 새로운 거 뭐 만드는 거 없어? 석유화학에서 요새 나오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석유화학이 이제 저 아까도 말씀드렸던 뭐 그런 내후 회환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의 전통적인 제조업 중에 하나인데요. 석유화학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어차피 지금 우리는 이런 나프타 크래킹부터 해갖고 플라스틱 만들고 원유 뭐 휘발유 뽑아내고 하는 이 모든 규모의 경제는 중동이나 중국한테 밀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 여천이나 뭐 대산이나 저런 울산에 있는 화학 공장을 다 버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럼 이 컴플렉스를 뭔가로 바꾸자. 예를 들어서 여기를 우리가 굳이 큰 뭐 어떤 보일러를 떼어서 온도를 높이고 하는 거 말고 이걸 다 전기화로 좀 바꾸면 어떨까? 전기화학 공정으로 바꾸면 어떨까? 단백질 생산 공정으로 바꾸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새로운 시장이 열리죠.
근데 여기가 되게 옛날 같았으면 어림 택도 없다는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야, 그거 공정설계 누가 다시 하느냐. 그거 하는 데만 뭐 조 단위가 들어간다. 3년짜리 프로젝트다. 여기에 연인은 뭐 2,000명이 들어갈 것이다.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이걸 AI로 하잖아요. 3개월 만에 할 수 있어요. 비용도 10분의 1, 100분의 1까지 줄어들어요. 인원도 20, 30명이면 됩니다. 스케일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뭔가 새로운 걸 만든다라고 할 때 예전에 그렇게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벽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얇아졌다, 낮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 AI에서 예전에는 좀 사람들이 반신반의하던 케이스들이 실제로 돈이 된다는 게 드러나고 있고 새로운 어떤 시장이 창출된다는 케이스가 누적이 되고 있어요. 이때까지 이게 적게는 3년에서 많게는 5, 6년 정도 걸린 프로세스입니다. 수직 계열화된 이런 L0, L1, L2, L3 같은 이런 방법론들 그리고 처음에는 비용 절감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시장 창출로 갈 수 있는 전략들. 그래서 횡축으로 종축으로 동시에 다발적으로 처음에는 다수의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결국 이 방향이 맞다는 게 이제는 누적이 되고 있는 거고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는 여기에 동참하는 게 늦으면 늦을수록 경쟁에서 더 빨리 도태될 것이다 라는 쪽으로 이제는 커먼웰 센스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야, 농업 분야에서도 그간 이제 어떤 부분에 AI를 적용할 건가는 논의를 해왔었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쭉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옛날에는 상상으로만 했던 일들이 실제로 구현될 수도 있겠다. 근데 사실 농업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그거를 규모화 있게 어떻게 시도해 보는 게 아직까지는 잘 없었던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작은 규모로 맞습니다. 스타트업들 규모에서 해봤고 그다음에 어떤 품목들에 대한 가격 예측 같은 것도 한번 해봤고 근데 실제로는 변동성이 너무 크고 또 데이터의 퀄리티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 말씀을 들으면서 농업계가 해야 될 게 많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런데 이 방송을 보시는 아마 이제 공무원들도 많이 보고 농민들도 많이 보고 그다음에 이제 농업계 스타트업들도 많이 보는데 이분들인데 좀 이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럼 AI가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이제 뭐 그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작은 단위에서의 AI잖아요. 눈앞에 어떤 도구적으로 기술을 어떤 낭만을 높이는 그 정도에 해결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지 좀 이걸 좀 말씀해 주시면은 이분들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뭐 약간 죄송스러운 말씀이긴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이게 해야 되는 옵션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지금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고 아까 제조 AI의 케이스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조 AI는 진짜 좀 약간 절박합니다. 이게 중국이 너무 빠르게 치고 들어오고 있는 데다가 뭐 이 원가 경쟁력 이런 면에서 지금 저희가 차원이 달라지고 있고요.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드리면서 제가 최근에 책을 한 권 쓰고 있는데요. 차이나 반도체 라이징이라는 책을 한 권 쓰고 있는데 저도 이전작 반도체 삼국지 할 때 중국 편을 쓰긴 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쓸 때가 이제 막 중국 반도체 산업을 취재할 때가 2020년 뭐 2021년 이때쯤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솔직히 약간 마음의 여연이 좀 있었어요. 중국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 따라오려면 약간 멀었다. 네. 그런데 불과 지난 3년 만에 어마어마한 속도로 좀 많이 따라갔고요. 제가 예측했던 건 속도보다 한 두세 배는 좀 빨라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이 제조, 반도체 뭐 할 것 없이 지금 굉장히 많은 트랜스포메이션을 규모의 경제를 앞세워서 하고 있는데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화웨이 들어보셨죠? 화웨이. 화웨이. 예. 중국의 이제 삼성전자라 부르는 네네.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요새는 반대로 한국의 삼성전자를 중국 뭐 한국의 화웨이라고 불러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지금 많이 역전이 됐는데 네네. 제가 화웨이를 좀 조사를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친구들이 맨 처음엔 통신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반도체로 바꿨고 최근에 AI로 바꾸고 있는데 화웨이의 AI가 제일 먼저 향하는 곳이 어디인지 봤더니 뭐 중국판 서버린 LMM 이런 게 아니었어요. 뭐 물론 그런 걸 하긴 하는데 제일 먼저 화웨이가 컨택한 데가 어디냐면 중국 최대의 제철소인 다오 제철소였습니다. 거기 와서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이 작업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까먹긴 했는데 중국의 어디죠? 어느 성에 그 지방의 농업을 관장하는 기관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화웨이 모델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대규모 그 돼지 축사에 스마트화를 화웨이의 모델을 가지고 이거 하더라고요. 화웨이가 L0 모델, L1 모델, L2 모델까지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지방 정부에서 데이터를 아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데이터가 좀 약간 형편 없었다고. 그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화웨이가 데이터 라벨링까지 지원해 줬어요. 이거 다 우리가 라벨링 해줄게. 그리고 그 돼지들을 CCTV로 다 감시하지 않습니까? 어떤 돼지를 이제 잡아내냐면 비실비실한 돼지를 잡아내요. 그런데 이 비실비실한 게 전염병 때문인지 얘이 그냥 개체의 특징인지 만약에 전염병 때문이면 얘네가 영향을 미쳤을 만한 데가 어디까지인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구제역이다 그러면은 뭐 되게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지금 농장 단위로 다
그러니까 처리를 하잖아요. 살처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약간 뭐 비인도적이기도 할 뿐더러 굉장히 비용 낭비적인 요소가 심하죠. 근데 뭐 사실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이게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기 전에 어쨌든 이게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화이의 모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설사 전염성이 강한 어떤 병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단계에서 통제를 해야 될지를 훨씬 더 인간보다 정밀하게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 축사가 있을 때 축사 다 살처분할 필요 없이 이 개체로부터 영향받은 애가 여기까지니까 여기까지만 살처분하면 돼. 이런 케이스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여기하고 더불어서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제 뭐 이 각각의 어떤 개체들에 대한 아이디를 부과를 한 다음에 이 개체들의 어떤 유전 정보 같은 것들도 이제는 다 AI를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농업에서 특히 뭐 축산업 같은 어떤 이런 개체를 관리할 수 있는 데서는 유전 정보를 관리하는 것부터가 정말 이 농업 AI가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아, 맞아요. 이게 소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이제 툭불 등급 나오고 이런 것들은 그 유전자 정보에서 거의 결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의 족보 같은 것들을 맞습니다. 관리하고 맞습니다. 어떻게 족보 얘기 조합하고 나왔죠. 이렇게 네. 하는 게 네. 사실 AI가 가장 잘 적용될 수 있는 분야라고 알고는 있어요. 알고 맞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가 중요하고 뭔가 여기에 뭔가 몽글몽글한 뭔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막상 이거를 누구하고 해야 될지 잘 모르세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이제 뭐 농대 교수님들 찾아갑니다. 그때 뭐 아니면 어떻게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뭐 그쪽 교수님들 어려운 얘기만 하세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거든요. 이 소가 건강한 소고 자식을 많이 낳을 수 있는 소입니까? 정말 그야말로 생산성이 좋은 소입니까? 만약에 어떤 뭐 이 젖소다 그러면 우유 품질을 우리가 더 좋게 할 수 있으니까 단백질 함량이 더 많은 원유를 생산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여기에 지금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이 농업 AI가 향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시스템 바이오하고도 굉장히 연계가 잘 되셔야 됩니다. 네. 시스템 바이오가 말만 멋있지 사실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간의 최대한 이 유전 정보에 관여를 해서 필요한 유전자는 살리고 필요 없는 유전자는 좀 편집해서 없애버릴까. 훨씬 더 전염병에 강한 그리고 자식을 잘 낳을 수 있는 그리고 다양한 특히 요새 더 중요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스템 바이오가 향하는 쪽이 어디냐면 기후 변동에 더 좀 강한 그런 종자나 이런 어떤 가축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보존할 수 있을까? 이런 쪽에 대해서 예전에도 좀 뭐 그런 기술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요즘 들어와서 훨씬 더 정밀해졌어요. 왜 정밀해졌냐면 뭐 우리 남 박사님 이 연구소 이름 자체가 정밀농업연구소이긴 합니다만 이게 왜 정밀해졌냐면 유전체학에 대한 학문적인 기술이 많이 발전하기도 했으려니와 유전체학에서는 왜 뭐가 골치가 아팠냐면 정보가 너무 많이 나와요. 유전 정보가. 맞습니다. 이거를 예전 같은 방식, 예전에 보통 저희가 생명정보학, 바이오 인포메틱스라고 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사실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렸는데 AI가 여기 들어왔어요. 훨씬 처리 속도가 빨라져요. 예전에 뭐 예를 들어서 한 달 정도 걸리는 작업이 이제는 대학원생 한 명이 하루만 합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사실 종자 개발하는데도 품종 개발하는데도 그러니까요. 이 품종가들은 육종가들은 자기만의 라이브러리가 네. 몇만 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 중에 이제 모분하고 부분을 이렇게 조합을 시켜가지고 특성한 걸 만들어내는데 특정적인 원하는 거를. 근데 그런 걸 하는데도 보면은 AI가 의외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 이건 사실 맞습니다. 논문도 많이 나오고 맞습니다. 했던 분야거든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뭐 유구, 뭐 아니면 뭐 이런 돼지, 뭐 아니면 이 가축들에 대한 유전 정보를 해석을 하는 것을 넘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유전자를 편집하는 수준까지 가요. 그렇죠. 근데 이게 예전에는 되게 지난한 작업이었어요.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느낌이냐면 저희가 뭐 게임 같은 거 할 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맵이 막 되게 어둡잖아요. 근데 이제 딱 어떤 치트키를 쓰면 갑자기 맵이 확 밝아지죠. 네. 여기 보시는 분들도 아마 뭐 그런 블랙십 월 같은 거 아마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 치트키가 될 수 있어요. 예전에는 막 수백만 개의 표현형 이 유전자 중에서 뭐를 어떻게 이걸 잡아서 이게 뭐 이런 특정한 전염병에 약하게 만드는 유전자가 뭐냐 이걸 하려고 그러면 막 엄청나게 많은 실험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이거를 가상 공간에서 저희가 보통 이걸 인실리코 바이올로지라고 그러는데 인실리코 바이올로지에서 이걸 할 수가 있는 작업이 된 거예요. 이거를 근데 개별 농가 단위에서 하기 어렵잖아요. 정부 기관이나 이쪽을 같이 연구할 수 있는 컨소시엄에서 이런 사업들을 좀 컨벤션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그냥 만드시면 안 되고요. 이걸 수요로 하는 농장들 아니면 이런 이런 농가들 지자체가 지자체당 안에서 좀 계속 인풋을 넣으셔야 돼요. 이게 필요하다. 우리 이거 하고 싶다. 근데 못 하겠다. 이거 좀 파트너 좀 붙여달라. 계속 농업계에서 요구를 해야 되네요. 네, 요거하고 요구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요구를 계속 하시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뭐가 정확하게 필요한 겁니까? 그 정확한 개념을 자꾸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AI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 이제 지자체별로도 이 기후 변화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품종이 빠르게 바뀌거든요. 계절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또 어떤 품종은 안 맞고 어떤 품종은 그렇죠. 맞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이거를 일일이 다 테스트한다는 게 사실 불가능한 수준에까지 맞습니다. 왔어요. 맞습니다. 저는 말씀 들으면서 그런 부분에도 빨리 AI를 활용할 수 있겠다. 네. 그 다들 뭐 어떤 동물 유전학에도 관심이 많으신데 저는 진짜 좀 더 관심을 기울이셨으면 하는 게 식물 유전학입니다. 특히 그 식물 유전학에서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좋은 식물 유전학자분들이 이제 많이 생기시고 계시는데 특히나 식물은 뭐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후 변화에 더 취약한 게 식물 쪽인 것 같아요. 특히 식물이 이제 만약에 어떤 토양에서 생존을 해야 되는데 기후 변동으로 인해서 기후 어떤 재앙이 자꾸 생긴다? 그러면은 이런 토양이 휩쓸려 나가서 토양이 제가 이쪽 분야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순환하는 주기에 좀 변동이 생겨서 토양의 건강이 회복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그리고 토양의 질이 더 나빠져요. 네. 그러면 이게 다시 피드백을 줘갖고 식물의 생장에 영향을 주고 식물의 생장이 나빠지면은 식물이 다시 그 토양에 주는 이 영향이 또 나빠져서 악순환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토양을 보존하면서도 그런 상황에서도 좀 뿌리를 내리고 버틸 수 있는 식물들, 특히 우리가 지금 식량 자원으로 삼고 있는 뭐 주요 곡물들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좀 더 이제 확장한다면 임업까지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쪽까지 식물 유전학에 대해서도 이제는 농업 AI가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자꾸 놔두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농업 AI에서 품어야 하는 것들이 다 다른 쪽으로 가요. 뭐 예를 들어서 바이오 AI가 돼버려요. 맞아요. 그러면 바이오 AI에서 이거 우리 식물 유전학 우리가 할게요 한 다음에 하다 보니까 이거 벼에도 쓸 수 있고 밀에도 쓸 수 있고 옥수수 쓸 수 있네. 그러면 그게 농업 AI에서 품어야 될 것들이 다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저게 근데 뭐 그게 꼭 나쁘다 뭐 도덕적으로 이상하다라고 판단한 게 아니고 왜 품으셔야 되고 지키실 수 있는 자신의 뭐 속된 말씀 죄송합니다만 나와 발리 자꾸 뺏기시냐. 그러실 필요가 없다. 그걸 한번 지켜보시라. 그리고 필요하면 전문가 자꾸 영입하십시오. 용병을 자꾸 데리고 오시면 됩니다. 그쪽 용병들을. 이게 사실 이게 농업 분야도 농사 지을 인력도 많이 없다고 하지만은 농업 분야에 아마도 농촌진흥청 같은 곳에서는 AI 전문가를 뽑는데 한두 명 아마 뽑았다는 얘기도 듣곤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이 기술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까? 사실 이제 이런 것도 고민이거든요. 과연 인력을 아니면 콜라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오히려 농업 외부의 분들이 농업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어떤 장소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만들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저는 생각이 그래서 드는데. 좀 이건 뭐 제 주제를 넘는 발언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나라를 그래도 각 지역에서 대표하고 있는 몇몇 플래그십 지거국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거국들에는 반드시 농대가 좀 크게 있죠. 네네. 저는 글쎄 그런 지거국 산하의 농대가 이런 허브 역할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 지구국이란 지방 거점 국립대를 맞습니다. 뭐 얘기하는 그래서 겁니다. 강원대, 뭐 네네. 경북대, 뭐 충북대, 충남대, 전북대 이런 데를 말하는 건데요. 어차피 우리나라는 이 지방 어떤 균형 발전 정책을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조 AI가 계속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가 나오고 뭐 대한상의에서도 중점적으로 이걸 다루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많은 회원사들이 다 지방에 있어요. 예. 그래서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제조 AI를 해야 된다라는 명분이 생기거든요. 저는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네. 농가대나 학회 같은 데서 과연 AI를 농업 분야에 어떻게 도입해서 혁신할 건지 이런 주제가 굉장히 많이 저는 그래서 논의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어떤 전국적으로 주기적으로 있는 뭐 축계 무슨 뭐 네네네. 학회들 있잖아요. 네. 거기에 AI 특별 분과 같은 것들을 계속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게요. 거기에 비농업인들 우리 쪽 분야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인데 웰컴 다 오라 그러시고 너네들이 농업에 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발표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괜찮다 싶으면 자꾸 컨소시엄을 만들고 컨퍼런스하고 포럼 여시고요. 자꾸 밑밥을 좀 까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중지가 모였는데 우리가 이걸 하고 싶은데 이게 모자라니까 정부가 좀 같이 합시다. 그럼 이쪽 분야에 돈 냄새 맡은 스타트업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얘네들도 어차피 지금 제조 AI나 저쪽 경쟁이 심한 쪽은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그래도 뭔가 정책의 의지가 있고 정부가 밀어준다고 하고 싶고 그래도 또 약간 또 우리나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올 수도 있어요. 웰컴을 자꾸 하시고요. 컨벤션 효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포럼이나 학회를 자꾸 많이 만드시고 특히 지구과국에서 좀 젊은 교수님들, 농업 분야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좀 젊은 교수님들이 이걸 좀 스케일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교수님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어요. 저는 그분들에게 자꾸 마이크를 좀 쥐어주고 사실 이제 좀 언론에다가 컬럼도 자꾸 쓰시고 사실 이제 얼마 전에도 일본 여행 갈 때 사실 AI 교수님 한번 같이 갔었거든요. 그러셨구나. 굉장히 낯설어가지고 이제 다른 분야에 계신데 AI 관심은 있으셔서 같이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신선한 봤을 때 학생하고 구분이 잘 안 돼가지고 그렇죠. 젊으시니까. 네, 젊어서 젊으시니까. 상당히 당황스러웠는데 이게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리고 정말 뭐 아까 제조 AI를 계속 저희가 레퍼런스를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제조 AI도 처음에 되게 보수적이었어요. 아니 좀 뭐 AI 컴퓨터쟁이들이 와서 뭘 하겠다는 거야. 뭐 데이터도 안 돌아보고 진짜 뭐 이 밸브 한번 안 열어본 녀석들이 뭘 와서 하겠다는 거야. 근데 반대로 또 이제 AI라는 사람들은 약간 도메인을 약간 무시하기도 해요. 근데 두 분은 그게 서로 간에 약간 어떤 거냐면 서로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만날 기회가 없어요. 만나서 술 한잔 할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AI 하는 사람들은 막 도메인 있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숫자 덩어리를 보고 도메인 있는 사람들은 니네가 현장을 알아? 뭐 이러면서 이제 서로 무시하고. 근데 그러면은 서로 손해라는 겁니다. 와서 뭔가 좀 재미난 걸 해보자. 우리 공통적인 문제가 있다. 문제를 풀고 싶지 않냐? 근데 이 문제를 푸는 게 그냥 뭐 문제 푸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돈이 돼. 너한테도 돈이 되고 우리한테도 돈이 돼. 우리 정책 자금도 받을 수 있어. 정부도 원해. 지자체도 원해. 같이 해보자. 자꾸 좀 마당에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고요. 근데 서로 샤이해요. 좀 약간 뭐 좀 만나기도 어려워요. 그러면 정부가 어쩔 수 없습니다. 판을 자꾸 깔아줘야죠. 교수님께서는 그럼 만약에 AI가 농업 분야에 제대로 적용되지 않으면은 농업 분야는 다시 뭐 혁신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발전 단계에서 좀 소외될 거라고 보시는가요? 저는 뭐 지금도 이미 그런 관련 사업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그런 스마트팜, 뭐 보통 혁신지구 뭐 이런 게 우리나라에 한 4군데 정도 있죠. 네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왜 그 다음 단계로 못 나가냐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계속 될 텐데 슬프게도 저는 다 지금 이게 하나의 큰 지붕으로 모이지 못하면 다 그냥 뭐 몇 년짜리 다 파편화되는 사업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 뭐 여기에서 딱히 이득을 보는 주체가 누구일까? 누가 정말로 제대로 이 효과를 누렸을까 생각해보면 승자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이런 것은 이제는 우리가 한번 좀 방지할 수 있는 건 방지하자, 지양하자. 그리고 조금 더 그 다음 단계로 한번 나가보자. 우리 변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좀 이런 케이스로 말씀드리고 싶은 데가 몬산토예요. 네. 몬산토가 이제 그 바이엘한테 이제 인수를 됐잖아요. 네. 근데 바이엘 잘 아시는 것처럼 원래 제약회사입니다. 네. 더 옛날에는 이제 화학회사에서 출발했죠. 바이엘이 전 세계 화학회사 중에서는 거의 탑3로 뭘 잘하냐면은 화학 AI를 잘해요. 그럼 걔네가 뭘 하느냐? 걔네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화학 데이터 라이브러리들 있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새로운 약품, 뭐 농약, 종자, 뭐 이런 유전자 치료가 된 뭐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버추얼 랩에서 엄청나게 돌려요. AI 모델을 가지고서. 이 모델들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도 있고요. 아마존이랑 같이 한 것도 있어요. 구글이랑 같이 한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지금 몬산토가 요새 이제 막 내세우는 그 플랫폼 중에 하나가 뭐냐면 Science at Scale이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굉장히 분자 수준부터 시작해갖고 아예 좀 이런 어떤 이 큰 스케일까지 포괄할 수 있는 여러 스케일에서 어떻게 이 AI가 편집한 혹은 AI가 디자인한 새로운 케미컬들이 실제로 환경에서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 이게 사이드 이펙트가 있을까 없을까? 이게 생산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까? 이런 것들을 한번 버추얼리 돌릴 수 있으면 뭐 저희가 다른 말로는 뭐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데요.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을 여기서 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바이엘이 화학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하면서 뭘 많이 만들었냐면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캐치를 해서 정리할 수 있는 일괄 플랫폼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디다 쓰일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몬산토 같은 데가 뭐 전 세계 3위권 뭐 그런 종자회사잖아요. 네. 몬산토의 공급망에 이걸 다 뿌려요. 너네 혹시 몬산토 쓰느냐? 우리가 최근에 이 기존의 것보다 훨씬 더 좋아지고 그렇지만 훨씬 더 뭐 병충해 강해지고 이런 걸 만들어놨는데 아직 우리가 이게 좀 대규모로 해볼 만한 데가 없는데 니네가 한번 테스트 베드가 돼볼래? 그럼 우리가 공짜로 줄게. 그리고 이거에 대한 비용 보전을 우리가 다 해줄게. 그렇게 해갖고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그럼 스케일을 그 다음에 또 넓혀요. 더 넓혀요. 이제는 그래서 농장 단위로 좀 카운티 단위로 주 단위로 네이션 와이드하게 그런 다음에 당연히 글로벌 공급망이 하나씩 꽂히기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저희가 좀 봐야 되는 아주 좋은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몬산토가 자체적인 라이브러리가 있다고 했지만 아까 이게 바이엘이 인수된 다음에 이게 가속화가 됐고 바이엘 자체도 좋은 데이터가 있지만 역시 혼자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존 같은 업체들하고 뭐 구글 같은 업체들하고 이런 모델링을 좀 같이 적극적으로 했다. 이런데 물론 이런 기업들은 대기업이니까 할 수 있었겠죠라고 이제 다들 생각하시겠죠. 근데 이게 좀 스케일만 낮추면 얼마든지 저는 한국에서도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모든 걸 다 잘 필요 없고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좀 더 병충해에 강한 종자를 만들어 보자. 우리 손으로 만들어보자. 좀 더 뭐 구제역에 돼지 구제역에 강한 돼지 품종을 한번 만들어보자. 뭐 조류 독감에 강한 뭐 치킨을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아주 문제가 스페시픽하잖아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어떤 아주 엔드 그룹이 딱 정해져 있는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도 이런 시범 사업을 한번 해보자. 정말로 이게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는지 흐름을 먼저 보시라.
그리고 여기서 실제로 창출되는 AI가 진짜 한 역할이 뭔지 보시라. 종자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비용 혹은 뭐 어떤 손해 이것 때문에 혹시 걱정되십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보전해드립니다. 라는 어떤 시범 사업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게 좋은 케이스가 된다? 전파하자.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응용할 수 있게끔 권한도 부여하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어느 정도 비용을 했어야 되니까 좀 지분율을 인정해 주자. 대신에 그 지분율 중에서 또 일부는 다시 그 다음 단계 R&D에 들어갈 수 있게 지거국에다가 이걸 또 지원하자. 그리고 지거국에서 이런 사업을 좀 더 장기적으로 할 수 있게끔 좀 큰 사업이 되게끔 컨소시엄도 만들고 여기 지자체에서 지거국과 같이 좀 시범 사업을 할 때 정부가 어느 정도 좀 매칭을 해주자. 그래서 좀 이런 케이스들이 계속 나와줘야 됩니다.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계속 일단 케이스가 나와주고 순환이 되는 사이클이 한 번 정도는 좀 성립되게 하자.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알아서 돌아갑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쓰는 표현 있잖아요. 마중물. 근데 이제 이 마중물을 지금 돌릴 사람이 별로 없는 거니까 일단 이 마중물부터 좀 해보자. 해외에 좋은 케이스가 많이 있고 좀 우리가 벤치마킹 할 건 좀 벤치마킹 하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일본 갔다 오셨다고 했잖아요. 일본이 좀 이걸 스케일을 좀 크게 하고 있더라고요. 마프? 네, 마포라 그러죠. 네, 한 200개 정도 이상? 네. 네. 그쪽 네. 시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죠. 네네네. 근데 뭐 일본도 뭐 아시겠습니다만 약간 그 농림부와 그 어떤 농장들의 약간 마피아 관계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걔네들은 그런 어떤 좀 그게 끈끈한 게 있어서 그런지 뭔가 이거를 같이 하자 할 때 약간 으쌰으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우리나라가 뭐 그걸 다 배울 필요 없는데 그런 것들을 좀 벤치마킹 할 필요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가 나라가 작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네덜란드가 지금은 이제 반도체로 되게 유명하지만 예전에 이제 좀 예전에는 화훼 농가 네. 그리고 이제 좀 낙농업 그리고 중상주의로 유명했던 나라인데 네덜란드가 그렇게 국토가 작고 막 간척 사업해갖고 좀 약간 이렇게 토질도 별로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을 지금 잘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덜란드가 그렇게 농업 AI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이더라고요. 네덜란드 농업 예. AI까지요? 네네네. WP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제 네네. 그런 뭐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어떤 그 대학이 이 사업을 주도를 해요. 와게닌겐. 맞습니다. 거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거기 참여하는 농가들한테 거기에 맞춤형으로 모델 같은 걸 굉장히 잘 보급하고 데이터를 좀 표준화시켜요. 여기서 제가 좀 되게 중요한 하나의 얘기를 드리는데요. 농업 AI든 제조 AI든 끝판왕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끝판왕 중에 하나 뭐냐면은 데이터 형식이 서로 다 중구난방. 솔직히. 그래서 이 데이터 형식부터 어느 정도 좀 통일이 돼야 되고요. 농기계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표준이 다 서로 다 제각각이에요. 네. 호환이 안 돼요. 여기서 썼던 거 저기다 적용이 안 되고 저기서 썼던 거 여기 적용이 안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좀 통합이 되는 플랫폼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다시 돌고 돌아서 큰 컨벤션으로 와야 된다는 겁니다. 제조 AI에서 지금 계속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다 좋은데 여기서 적용된 솔루션이 이렇게 좋은 솔루션인데 여기서는 안 먹혀요. 안 먹히는데 맨 처음에 보니까 모델 문제인 줄 알았더니 되게 엉뚱하게도 기술 호환성 문제였던 거예요. 이런 호환성 문제가 생각보다 지금 나중에 미루면 미룰수록 문제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부터 좀 잡으셔야 됩니다. 이 호환성 문제는. 그리고 이제 농업에도 제조 AI에서도 이거를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조 AI의 어떤 모델이 들어올 때 아까 제가 뭐 L1, L2 이런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L1에서 L2 넘어갈 때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면 기업 단계로 넘어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기업에서 원래 웬만한 기업들은 다 자기네 ERP가 있어요. 전사, 경영, 뭐 이런 SCM이나 이런 걸 다 자동 관장하는 디지털 플랫폼이 있어요. 자기네들이 원래 쓰는 이 ERP는 웬만한 회사들은 잘 안 바꾸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모든 기업의 의사결정이나 데이터나 이런 게 여기에 완전히 락인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안 바꿔요. 못 바꿔요 거의. 이제 완전히 뭐 그런 거랑 비슷하죠. 우리가 처음 안드로이드 쓴 사람들 거의 끝까지 안드로이드만 쓰잖아요. 네네. 처음 애플 쓴 사람에서 애플만 쓰잖아요. ERP도 똑같은데 거의 최초의 뭐 SaaS사 거 ERP를 쓴다? 그럼 거의 그것만 쓰게 돼요. 왜냐하면 계속 거기에 라이벌이 붙고 업데이트되고 유지 보수해주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막상 자기네들이 그렇게 익숙하던 ERP가 있는데 누가 되게 아주 그냥 뭐 정말 좋은 AI L3, L2에서 L3 갈 수 있는 모델을 갖고 왔어요. 막상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는 ERP하고 안 맞아요. 못 써요. 그러면. 그림에 떡이 돼버려. 이런 케이스가 농업에서 똑같이 해야 될 겁니다. 농가들이 어떤 뭐 제품을 관리하고 뭐 시장 관리하고 할 때 아마 ERP 같은 거 비슷한 거 쓰실 겁니다. 뭐 그런 어떤 뭐 소프트웨어가 있을 거고 플랫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만약에 있다 한다면은 그거하고 이게 호환이 될 수 있느냐? 이것도 이제는 제조 AI에서 했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농업 AI에서 반드시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농업계에서 가야 할 길이 너무 멀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많이 들고 어쨌든 미래는 AI 없는 세계를 상상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예상할 수 있잖아요. 네, 저는 뭐 AI 만능론자는 아닌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지금 세계의 자본이 다 AI로 향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수익을 회수하기 위해서도 리얼 월드에 이걸 강제적으로라도 주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말씀 드리면 AI 시대를 어떤 대비하기 위한 준비도 해야 되겠고 네. 실제로 이제 컨벤션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네. 으쌰으쌰하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하겠고 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게 맞습니다. 필요하겠고 특히 젊은 농과학자들, 농업 경영인들 네. 훨씬 이 습수가 빠르시거든요. 이분들이 좀 이걸 보이스를 낼 수 있게 해주자. 저희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제조 AI에서 하는 그런 걱정이 똑같이 농업 AI에도 지금 재현될까 봐 걱정입니다. 제가 무슨 걱정을 하고 있냐면 아까 제가 화웨이 말씀드렸잖아요. 네. 화웨이가 지금 중국의 제조업, 농업, 수산업, 광업, 임업 할 것 없이 자신들의 모델을 거의 뿌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공짜로 안 뿌려요. 다 돈을 이제 내고 하라 그러죠. 근데 그 부분에 중국의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가 굉장히 많이 보조금을 대줍니다. 네. 화웨이 입장에서는 어떤 격이냐면 공짜로 데이터를 얻는 격이에요. 그러면 이제 얘가 만약에 농업에다 뭘 했다? 그러면 농업 전용 에러 모델이 생기는 거예요. 임업에다 했다? 그럼 임업 전용 에러 모델이 생기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서 그 다음 타자들한테 우리 이 모델이 있는데 원한다면 우리가 더 좋게 만들어 줄게요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화웨이가 이런 식으로 중국의 다양한 제조업, 농업, 뭐 다양한 산업에서 이런 AI가 통한다는 걸 확인했어요. 정교해졌어요. 그 다음 시장을 어딜 노리겠습니까? 한국을 노릴 겁니다. 한국에 와서 뭐 딱 보니까 뭐 다 고만고만한 어떤 중소 막 AI 뭐 한다는 사람들이 하는데 자기네 거하고 비교해 보면 상대도 안 돼요. 그럼 화웨이가 화웨이 이름을 안 쓸 겁니다. 한국의 합자회사를 만들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거 한번 써보실래요? 맨 처음에 공짜로 뿌리겠죠. 그런 다음에 슬슬 낙인되기 시작하면 못 빠져나갑니다. 제조업에서도 그렇고요, 농업도 그럴 겁니다. 제 생각엔 이게 불과 5년, 10년 내로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뭐 진짜 뭐 제조 AI에서 저희가 시작된 고민이지만 저는 이게 우리나라 모든 산업에 대해서 지금 주고 있는 도전이라 생각합니다. 여러 도전이 있어요.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는 일단 우리나라가 뭐 지금 이제 인구 구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구조를 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예전만큼 이제는 우리가 제조업을 잘 하기가 어렵다는 거. 거기에 지금 중국이 너무나 큰 경쟁자가 된 것을 넘어 거의 이제 우리를 앞던 수준까지 갔다는 거. 여기에 더해서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패권 전쟁이 너무 격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중국 시장도 먹고 미국하고 협력하는 것도 이제는 밸런스 전략도 좀 어렵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학생들이나 이 젊은 사람들이 농업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이런 기존의 산업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다는 거.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막 맥중고죠. N중고가 지금 막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이 도전을 기회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제조업에서도 저희가 맨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반도체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반도체가 AI를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다 이 생각만 하지 마시고 AI가 반도체로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게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지속 가능하다. 이건 더 이상 옵션이 아니다. 이건 이미 이쪽은 대세가 돼버렸고 이 대세에서 눈을 돌리는 순간 우리는 바로 도태된다. 위기를 가져야 되고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고 AI 만능론하고 전혀 별개다 이거는. 이 파도를 못하면은 우리는 이제는 계속 이류가 된다. 시간이 있을 때 이걸 바꿔야 된다. 시간이 아직 우리한테 자본이 있고 좀 해볼 만한 사람이 아직 있고 그리고 아직 의지가 있을 때 실패를 몇 번 하더라도 시도를 좀 해봐야 된다. 그리고 시도를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꼭 데이터를 확보해라. 그래야지 그 다음 단계로 갈 때 뭔가 우리가 좀 해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전 들으면서도 참 정말 많은 생각이 지나갔습니다. 농업 분야에서 AI로 가지고 뭘 해결하자고 하는 노력들은 많았는데 과연 우리가 적극적으로 AI 시대를 맞을 준비가 돼 있느냐. 사실 그거 준비 없이 이런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사실 많은 분들은 좀 충격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 건가 이런 고민도 많이 드실 것 같고요. 하지만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죠.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큰 꿈을 가지고 미래 농업을 좀 우리가 선도하겠다. 맞습니다. 글로벌 농업을 앞서가겠다. AI 시대에는 대한민국 농업이 이끌고 가겠다. 이런 좀 각오를 가지고 과감하게 배팅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더군다나 이제 제안하신 몇 가지들 있잖아요. 좀 외관 효과를 좀 많이 좀 내자. 적극적으로 하면서 농업 분야도 AI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이 분야가 정말로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라든가 미래 기후 변화에 대해서 꼭 그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소버린 AI에 그냥 AI 모델만 개발하는 게 아니고
이게 스피드오버 돼갖고 네. 제조 AI로 갈 텐데 제조만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나라 산업 전반을 다 생각해야 되고 네.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도 식량 안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농업이 여기 포함이 돼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태 AI는 우리가 하겠다. 네. 기후 적응 AI는 우리가 하겠다. 라는 좀 그런 플래그십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농업계에서 정말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태 AI, 기후 적응 AI 이것만큼은 농업계에서 선도적으로 끌고 나가겠다. 그러니까 다른 분야의 분들도 많이 좀 도와달라.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농업계 관계자분들, 정부 관계자분들 아니면 연구소에 계신 분들도 적극적으로 농업 AI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권석준 교수님께서 아마 농업에 애정이 굉장히 많으시니까 혹시라도 이제 이 다른 분야의 AI나 아니면 농업 분야에서 어떻게 AI 정책을 끌고 나가면 좋을지 어떤 인사이트를 한번 듣고 싶으시면은 직접 한번 연락도 한번 해보시고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뭐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너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정말 공 교수님 같은 유명 인사분들이 이제 농업 분야에서 이렇게 애정을 가져주는 것만 해도 관심을 가져주는 것만 해도 농업 분야에서는 굉장히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뭐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오늘 또 이렇게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농업에 대해서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또 떠오르시면 네네. 한 번 더 나오셔가지고 알겠습니다. 말씀 좀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케이스가 있으면 반드시 공유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공 교수님. 감사합니다.